네, 화합과 인정을 통해 올바른 토론 문화를 만든다. 젠틀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저는 김정민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김영민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거와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젠틀 토론인데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자, 이번 토론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할까요? 네, 선거운동. 저야말로 누군가를 자기 또는 타인을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운동, 그것입니다. 아, 역시 깔끔한 또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 방식 먼저 말씀드리고 토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 전문가 1인과 청년세대 학생 2명이 2대1로 토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각 토론은 각자의 입장을 펼치는 1, 2라운드와 그리고 3라운드는 서로 입장을 바꿔서 협의점을 찾아보는 3라운드로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번에는 기성세대가 그래서 찬성이고요. 청년세대가 반대의 입장인데요. 자, 본격 토론에 앞서서 이번에도 양쪽의 시작 발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네, 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운동은 과도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이 일단 과도하게 짧고요. 금지하는 항목,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내용만 꼽아보면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피켓 같은 거 들 수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선거 현장에 취재를 나가보면은 대부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지자들이 피켓이랑 현수막을 들고 옵니다. 그게 되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거기에 후보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 총극이 그려지냐면 당에서 나와서 후보 이름은 가려주세요. 왜냐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이 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확성기를 이용한 즉흥 연설. 최근에 이제 모 법조인 출신의 심지어 정치인이 시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즉흥 연설을 해서 이제 선거법 얘기가 위반 논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게 오죽하면 유세 현장을 가보면은 이제 지역마다 선관위 직원분들을 동행을 해서 이거 맞나요? 이거 되나요? 이런 식의 총극이 벌어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 같은 걸 하는데요. 그게 많이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온 사례를 보면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항목, 그리고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항목, 그리고 선거 후보자 명의의 인터넷 언론 칼럼을 게재를 금지한 항목, 이게 모두 금지 조항이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것들이 모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다시 금지가 아닌 것으로 됐거든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정치의 자유 그리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논제인 선거운동 자유 확대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반대측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선거운동 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도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 선거운동 기간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직선거 근간에는 선거운동 기간 제도와 더불어서 선거비용 제한 그리고 선거비용 보전제도 등 선거 공영제가 있죠. 이 제도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출마나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 헌법 제116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도인데요. 이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선거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869억 원, 대통령 선거에는 1240억 원, 그리고 지방선거에는 3,200억 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되었다고 해요. 이런 선거운동을 그런데 지금보다 더 길게 허용해서 상시 허용하거나 하면은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선거비용이 늘어나고 선거비용 보전은 어려워지고 또 선거운동의 역량이 후보자 개인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은 공정한 선거 경쟁을 침해하게 되고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몰각시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운동 규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선거 경쟁이 과열돼서 일 안 하는 정치인을, 일 안 하는 공직자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민주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선거 이후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의 목적은 물론 당선이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치인들은 다시 본업인 이제 국정 운영에 충실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게 되거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정치인들이 지역구 관리 등 표심 공략에만 치중하게 돼서 본업이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변호사님이 선거운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나 많은지 전 처음 알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가 좀 무엇인가요?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아주 네.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저는 선거 제도는 기본적으로 역사의 산물이다,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이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모든 게 금지된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 중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만큼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없애 나가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 1라운드 시작합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금지된 선거운동 내용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 그리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 이 두 가지에 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금지 항목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저 법을 모르는 저같이 일반 사람들도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몇 개를 꼽아보면 향후회나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등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거. 단체에 우리 다들 뭐 동창회니 친구들 모임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영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거라든지 뭐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한 게 우리나라는 좀 대표적이고 그리고 후보자 비방을 금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호별 방문 금지는요, 물론 언뜻 생각하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굉장히 싫다, 불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해요. 왜 널리 사용되냐? 이게 정치의 자유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거주지를 방문을 해서 뭐 누구 뽑아주세요,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죠,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선거운동원이 가도 되고 후보자가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좀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이제 과거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 뭐 돈봉투를 뿌릴 우려가 있다. 이제 과거에 금권 선거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선거운동이 조금 많이 대세가 되고 우리가 흔히 이번에는 깜깜이 대선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뭐 단체 모임에서도 안 되고 뭐 호별 방문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진정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나. 그렇다면 유권자들도 기존에 그냥 알던 예를 들면 유명세로만 뭐 투표를 한다든지 대선이 아니라 총선에서도 기존의 정치인을 투표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도 이게 오히려 신규 정치인의 진입을 막는 굉장히 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호별 방문을 그 예로 든 거는 다른 부분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규제 완화를 말씀하실 부분 중에 네. 그 중에 호별 방문 말씀하신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런 사소한 제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법이 당시에 선거공제가 실시될 당시에는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고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일한 부분까지 제안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제안들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 모든 제안들의 이면에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확성기의 데시벨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유는 너무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렇죠. 피해를 네.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호별 방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냥 지금 생각하기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처럼 선거운동 제한을 하지 않은 나라에서들도 5개 광고물 정도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자유롭다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제한은 다 조금씩 있어요. 다만 그 제한은 어느 정도 할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대신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이제 제한을 하는 것과 비용을 보전해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비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에서는 선거운동을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보전해주는 비율은 최대 47.5%까지만 보전을 해줘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제한을 거의 하지 않지만 이제 선거운동 보전 비율이 한 30%, 한 1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반면에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는 이제 100% 완전한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완전한 보전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반대 급부로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이것도 제한하고 저것도 제한하고 하면 너무 간섭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선거 비용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보면 그렇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치 신인에게 이런 선거운동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 신인과 기성 정치인 전부 다 뭐 이 규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없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보전 비용 문제는 사실 뭐 차마 몰랐던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내용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약간 프라이버시권이냐, 뭐 정치적 자유가 뭐가 더 우선되냐, 약간 이런 판단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간도 굉장히 짧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총선이나 지선이 14일이고요. 이번 뭐 대선 같은 경우가 23일입니다. 그래서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이번에 이제 2월 15일에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후보자가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직 시작 안 됐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언론에서는 이미 뭐 대선이 곧 다가온 것처럼 하고 있고 후보자들도 뭐 시장이니 어디니 전국을 방문하면서 이미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체감하고 있는 거 대선 레이스는 시작이 됐는데 막 그냥 단순히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야라는 이유로 금지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이제 확성기 얘기하셨는데요. 보통 대선 후보가 제일 많이 가는 게 왜 전통시장이나 뭐 광장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 가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니까 확성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제 보장을 하는 나라인데 거기서는 충분히 기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물론 데시벨 그런 소음 수치는 있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선거운동 정치적 자유는 집회 시위의 자유만큼 보장해주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물론 둘 다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시벨 규제만 있다면 반드시 확성기를 선거운동 기간에만 사용되느냐,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선거운동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지금 이제 후보들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이제 예비 후보자가 따로 있고 예비 후보자가 이제 예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이 굉장히 법적으로 길게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처럼 대선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240일, 총선의 경우에는 120일, 지방선거 90일이라고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라는 점은 지금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비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가 이런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선거에 출마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반대급부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 선거마다 보전되는 비용이 적게는 900억 가량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런 선거 공영제를 취지를 유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참정권에 대한 그런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보전 비율을 보이고 있고 비율로는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83%에서 98%.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데 잠깐 끊어도 될까요? 네. 정말 꼬인 거지. 살짝. 내용이 네. 어려워요. 너무 죄송해요. 중간에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21대 총선은 87.7%였고 그리고 이럴 때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네, 본인의 네, 얘기를 하는데 급박하게 네. 읽기만 하면은 좀 메시지 전달은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청구액 대비잖아.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청구액 대비잖아.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당선이나 15% 이상 득표 시에만. 아니 왜 지금 찬스 쓰시면 장난입니다. 예. 그러네요. 하셔요. 예. 네. 저희가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제 이번 제21대 총선의 경우 87.7%,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97.8%, 그 전체 선거 비용 중 이 정도 비율의 선거 비용이 이제 보전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 자유를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큰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분명한 해결책 혹은 이제 그런 안을 들어야지 저희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점에 조금 더 취지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비운동 기간이 물론 매우 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운동 기간에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다못해 뭐 확성기도 못 쓰고 후보의 이름을 드는 티켓도 못 뜨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운동 기간이라는 게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언론이랑 인터뷰하고 그리고 현장에 물론 갈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단 제약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예비운동 기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혹은 의미가 있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선거 비용 문제는 조금 일견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을 늘리면 보전 비용도 늘어난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규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과연 비용이 늘어날까? 이 부분은 좀 저는 의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게 인터넷 선거운동, 언론인의 선거운동 이런 게 물론 마냥 돈이 안 드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봤을 때는 결국 언론 관련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선거운동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보통상 뭐 현장 얘기 들어보면은 인건비나 뭐 그런 피켓, 뭐 현수막 이런 거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도 먼저 내용적으로 풀어준다면 좀 저희의 그런 정치적 갈증이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 선거 공영제가 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 되는데 이것들만 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규제들이 결국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논란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주체 중에서 배우자가 지명한 이제 1인까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럼 배우자가 없는 후보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평등권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제안들의 일면에는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뭐 어느 정도 고리타분한 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선거에서 공정성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그만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방증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선거일 기준으로 6개월의 기간 동안만 자금 보전을 해줍니다. 선거 비용 보전을 해주는데 그와 동시에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인쇄 매체나 영상 매체를 통한 상업 광고의 정치 선전은 금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거운동의 여러 가지 제한들과 선거운동 비용을 100% 보전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로 선거 비용 보전 비율이 내려간다면 그것은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모든 선거운동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 어렵습니다. 네. 선거법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일단 크게 보면 선거운동은 무조건 선거운동 기간에만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일 이외에는 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 당일만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RS를 통해서 막 여기저기 한다거나 또는 확성기를 사용해서 한다거나 네. 또는 다중을 모아놓고 옥에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든 또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모두 발언에서 두 번째 논거로 말씀드린 것이 선거 경쟁에 과열돼서 일 안 하는 정치인을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무단 결석률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에 비해서 20% 정도 더 많이 결석을 했다고 해요. 사실 그 이유가 저희는 지역구 의원이 아무래도 지역구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본회의에 덜 참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남대 연구소에서 보좌관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의정활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지역구 관리에서 비롯된 업무 과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만약에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유가 확대가 되면 결국에 국회의원들이
더욱더 그런 재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만 하지 않을까. 물론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임무 중 하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본회의에 참석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런 것들 역시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실제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장 많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선거 캠프를 해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바로 다음 선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전체 임기의 95%의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도 다음 대선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선거 유세를 다녔는데요. 2017년에 10번 다녔고 2018년에는 46번을 다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9개월 정도의 기간을 이제 선거운동 하는데 재임 기간을 썼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물론 대통령이 중임제는 아니지만 대선에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선거운동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선거운동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주의기는 합니다. 갑자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뭐 부울경, PK 지역 굉장히 많이 방문했다고 그게 막 선거운동이라 막 이렇게 의혹 혹은 뭐 지적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회 정치인들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금기원래라고 하잖아요. 금요일에 지역구 고향 가서 월요일에 온다. 실제로 보면은 서울에는 금요일, 월요일에는 보통 정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거운동과 지역구 관리를 이게 동떨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논거에는 동의는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비례대표제를 뭐 확대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 이게 선거운동의 자유랑은 저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이것도 선거운동이고 예, 저것도 맞습니다. 선거운동인데 예. 뭐 굳이 막 선거운동 기간 늘린다고 예. 이제 그분들이 더 선거운동만 할 건 아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물론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긴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항상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도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우리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고 다만 이제 이 가치가 중요하다면 이제 이것을 유지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선거운동 방법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세세하고 오늘날의 인터넷 기술 발달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여러 이제 기관들이 유권 해석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저희는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원래 규제가 갖고 있던 공정성이라는 가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하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조금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뭐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선거운동 내용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선거사범을 굉장히 많이 양산한다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뭐 심심치 않게 국회의원들 뭐 당선 모여형 나와서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요. 그거를 뭐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사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민의를 반영해서 우리가 투표한 정치인을 과연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당선 무효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21대 총선을 보면은요 선거사범을 입건만 2,874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나마도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굉장히 줄어든 거더라고요. 2018년도 지선에서는 4,200명이었고 17년도 대선에서는 878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긴 했는데요. 비방을 했다든지 뭐 허위 사실을 본의 아니게 유포했다든지 특히나 선거운동 직전에 되면 굉장히 선거운동이 과열되다 보면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막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사범을 양산하는 문제만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선거운동 내용을 제한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희도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어느 정도 걷어내자는 그러한 취지에는 역시 공감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수록 사소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공영제라든가 이런 공직선거법상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배경을 고려했을 때 그 기조와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선거사범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매 선거마다 이제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이제 입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혹시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건수는 잘 모르고 거대 양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손가락이 꼽을 정도는 된다. 근데 당연히 이제 뭐 그런 파렴치범이라든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단죄를 해야겠지만 통상 선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고 뭐 이거는 약간 정치인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고 뭐 후보자 비방이라든지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부지불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데 이것을 과연 벌금 300만 원이라고 해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뭐 로스쿨 다니니까 아시겠지만 그 선거법이라는 것이 양형 기준이 굉장히 이제 판사 주관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벌금을 100만 원을 주느냐, 뭐 300만 원을 주느냐가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다고 정치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사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선거사범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는 게 단순히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 탓이라는 것에도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몇몇 살펴보면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소규모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품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나눠줘서 논란이 되는 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많이 못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점에는 이제 기자님도 동의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당선묘까지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그분들이 우리가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민주적 정당성을 과연 사법부가 반대하는 게 정당한가 이런 논란을 차차하더라도 일단 저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신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운동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자유 확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운동이라는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적인 측면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기간적인 측면에서 통상 이제 대선 같이 후보자가 얼마 안 되고 전국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예를 들면 뭐 한 달 전에 이미 유권자가 보통 마음을 굳힌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70~80%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짧은 경우에 유권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이미 마음을 굳혀버린다면 이 선거운동의 본래 취지에는 굉장히 반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기간을 늘려서 충분히 유권자가 뭐 직접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 없이 만난 다음에 정보를 인지하고 그리고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선거운동 기간이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이 선거운동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데다 금지 조항들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뭐 사례들은 워낙 다양한데 그걸 네.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리고 좀 독특한 사례라고 할까요? 선거운동이 뭐냐 이것과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의 일인데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사람이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쓴 그 트윗 글을 리트윗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가 글을 쓴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분의 글을 리트윗을 했는데 다른 데로 이게 공유한 과연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리트윗을 하는 건 선거운동이 아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그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신기하면서도 좀 재미있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네요. 네, 아직까지 서로 간의 협의점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분위기 같은데요. 자, 이어서 3라운드가 어떨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스를 쓰지 않으셨거든요. 이거는 똑같이 중간에 필요하실 때 찬스를 요청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네. 저는 사실 선거 자유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선거 공영제 그리고 비용 보전 얘기를 내가 미처 이 부분을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취재하면서도 요즘에 뭐 특히 후보 단일화 이런 문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비용 보전 문제랑도 굉장히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15%인가를 넘지 않으면 비용 보전이 어렵거나 적기 때문에 내가 15%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단일화를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괜찮은 방법. 왜냐면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 보전을 정치인의 자유를 위해서만 마냥 많은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그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굉장히 동의가 돼가지고요. 선거 특히 기간을 마냥 늘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좀 넘어가요. 급진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과연 선거운동 비용을 제한만 하는 것이 또 능사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에서는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쓰느냐도 결국에는 표현의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방대법원에서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민주주의에 굉장히 미숙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점점 발전이 되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 선거공영제라는 보행기를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떼어내는 과정은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선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테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논리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솔직히 그냥 그 자유를 마냥 확대한 선거 운동판을 한번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비규환이겠다. 그 네거티브 선거라는 이제 국민들의 그런 염증과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선거 운동이 마냥 자유화된다면 후보자 비방도 허용하고 허위사실 유포도 허용한다면 물론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그게 과연 국민이 알 권리라고 볼 수 있나 저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 예를 들면 지금도 후보자의 사생활 문제 같은 것에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청년층은 좀 더 염증을 많이 느낀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즘엔 좀 공과 사를 구분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선거운동을 마냥 확대하는 것이 경쟁 과열 문제도 있지만 후보자의 진정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한번 가정 혹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흑색 선전,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을 하는 선거 운동 작태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근데 금지가 되어 있지만 어떤 법의 현저하게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미 어떤 선거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런 형태의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죄송해요. 찬성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헷갈리네요. 바뀌니까 찬성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특히 이제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의 경우에 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적어도 온라인상의 선거운동 비교적 비용도 덜 들겠죠. 그런 쪽으로는 기간이라든가 방법의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쪽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네, 말씀하신 이제 후보 단일화의 경우에 이제 비용 보전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협의점을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온라인을 먼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굉장히 괜찮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일반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 정도는 저희가 조금 일반 국민들도 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요? 온라인 선거운동 완화. 예. 사실 저는 아까 토론하면서 인상 깊게 남았던 게 매 선거마다 이제 수천 명이 선거 사범으로 입건이 네. 된다는 점에 매우 놀랐는데요. 실제로 당선 무효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네, 입건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공직선거법이 현재 복잡하게 규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이 그것이 이제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규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를 일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사람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방안과 또 그런 이제 공직선거의 실무를 선거운동의 실무를 뛸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특히 이제 법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작성이 되어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배포가 되고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하면 중앙선관위에서 늘 그런 보도자료나 약간 팸플렛을 뿌렸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 않았던 문제는 있는 것 같고, 저는 원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할 수 없는 거를 정하는, 이제 그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그걸 원래 생각을 했는데 저희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저희가 말했던 뭐 일부 온라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간을 조금 일부 완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합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토론 말씀 들으면서 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참정권을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의 알 권리, 유권자들의 정치의 자유 혹은 이제 참정권의 일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혹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라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그래서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하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였습니다. 자, 이번 토론 역시 마무리가 이렇게 훈훈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참고해서 협의점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서로 의견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입장을 취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거를 둘러싼 첨예한 주제를 통해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화합을 그려봅니다. 젠틀 토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청년층하고는 조금 위계가 있는 차원에서 얘기할 일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 저한테 뭔가 기탄 없이 점점 얘기를 해주지 않는 그런 소외감이 조금씩 들어가려던 차에, 그래도 청년 세대 분들의 좀 솔직한 생각을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에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저희가 기성세대와 눈높이를 마주보고 함께 이제 선거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끼리 토론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자료들로 서로 승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 말이 다 비슷해요. 논거들도 비슷하고 자료들도 비슷하고 출처도 비슷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께서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 대학생 입장에서는 기존 토론과 다른 게 생동감이 느껴지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선거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이런 수준으로만 정치인들이 토론을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